안 될 거는 없잖아요. 전교 300등이었던 그는 어떻게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지금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이제 개강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볼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종혁군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친한 친구들이다. 친구들이 기억하는 종혁군. 그는 입학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잘 노는 학생, 공부하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다.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던 친구였는데 요즘에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모범이 됐나 봐요. 그래갖고 뭐 동영상 같은 걸 찍었던데 그걸 찍고서 애들이 모르면 이제 간첩이 됐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종혁군은 180도로 달라졌다. 고3이 되어서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종혁군의 방에는 아직도 수험생 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다 풀어본 문제집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 공부했을 때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책들만 모아놨어요. 이것도 그렇고 분석 자료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재수할 때 만들었던 오더노트예요. 수학하고 과학. 너무 많이 봐가지고 책이 너덜너덜해졌네요. 대학 입시를 3번이나 치르며 치열하게 공부한 흔적들이다. 고등학교 때 성적을 보여달라는 말에 서랍에서 성적표를 꺼냈다. 종혁군의 성적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1학년 때 성적표를 잘 보시면은 여기는 과목 등수가 345등, 94등, 375등, 559등, 580등 이러고 제일 잘 나온 과목이 80등 정도 되고요. 고3 때는 다 맞은 과목도 여러 개 있고 제일 못 나온 과목이 56등이네요.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종혁군은 대부분의 과목에서 전교 300등을 오가는 중하위권의 성적이었다. 하지만 2학년 때는 전교 20등, 그리고 3학년 때는 성적이 반 1등, 전교 7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첫 모의고사 점수는 500점 만점에 180점. 하지만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삼수를 하던 시절에는 최고 482점까지 성적을 끌어올렸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공부에 대해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전교 한 몇백 등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한 300등 이상 올라왔을 거예요. 3월 처음을 제가 봤을 때 반에서 4등으로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3학년 마칠 때 좋은 결과를 또 갖게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군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종혁군은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빠져 있었다. 틈만 나면 노래방을 찾는 공부하는 담을 쌓은 학생이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대학 입시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너무 공부를 안 해서요. 심지어 중학교 4학년 때는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기 싫다고 집도 나가고 그랬었는 적이 있었는데 막 책상에는 앉아 있어요. 이 연필을 막 돌리면서 그냥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서 그 밤중에 큰 소리도 많이 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르고 성적표가 나온 날. 그날도 어김없이 종혁군은 자고 있었다. 한번 시험 보자. 나보다 못 봤네?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친구의 한마디에 종혁군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제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몇 점 맞아야지 어디 학교 가고 뭐 수시랑 정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1학년 마지막 시험 때 주위 친구들이 시험을 다 잘 본 거예요. 근데 제 성적표를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이 성적 맞아가지고 뭐 앞으로 뭐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괜히 앞날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이제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공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남들도 다 하는 공부.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서울대를 목표로 잡았어요. 지금 당장은 힘든 목표일지 몰라도 높은 곳을 목표로 잡아야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에 맞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때 종혁군이 세운 목표는 서울대였다. 맨 처음에는 얘가 미쳤나? 한번 가볼 테면 가봐.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가면 우리 학교에서 100명 넘게 가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객기? 객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대를 가겠다고 주위에 선전포고까지 한 종혁군. 하지만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1등을 하는 친구였다. 1등의 친구를 한번 따라해보자고 종혁군은 마음먹었다. 친구가 푸는 문제집을 나도 사서 풀고, 수학을 공부하면 나도 수학, 잠을 자면 나도 똑같이 잠을 잤다.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따라했다. 종혁군은 1등의 친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공부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시력 차이가 많이 나서 따라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주위에서 쟤는 뭔데 1등을 따라하나 자기 주제도 모르고 뭐 이런 시선도 별로 곱지 않았고요. 그래도 저는 목표가 높았기에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1등에게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1등을 따라하다 보니까 느낀 게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집중해서 자기 공부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1등의 친구를 자세히 관찰한 결과 친구의 공부량과 공부 시간은 종혁군의 상상을 초월했다. 목표로 삼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 완전 초보. 종혁군에게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자체가 고역이었다. 처음에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앉아있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공부하러 가면은 30분도 안 돼서 뭐 물 마시러 가고 뭐 20분 있다가 뭐 또 자고 친구가 와서 부르면은 얘기하고 나가서 놀고 거의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우선 앉아있는 습관부터 길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집중하며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때 종혁군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수학을 활용했다. 수학은 종혁군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다. 단순 계산 위주의 문제량이 많은 수학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었다. 수학 덕분에 확실한 졸음 방지를 할 수 있었다. 이 문제집은 제가 처음 공부할 때 풀었던 수학 문제집인데요. 문제들이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공식을 대입하면 풀리고요. 이쪽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공식이 대입하면 바로 풀리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풀면은 되게 빨리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 수가 많고 쉬우니까. 이제 펜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해서 이제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종혁군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대성공.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공부 시간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 수학 문제를 풀다가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점에 종혁군은 과목을 바꿨다. 하지만 새로운 과목의 책을 펼치는 순간 집중력은 흐트러지기 일쑤였다. 온통 모르는 내용뿐이다 보니 금세 실증이 나서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종혁군은 다시 수학으로 돌아갔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이런 식으로 고1 겨울방학 2달 동안 수학 한 권의 문제집을 3번이나 반복해서 풀었다. 그러다 보니 수학의 기초는 더욱 탄탄해지고 다른 과목에 대한 집중력도 점점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을 완벽하게 들이는 순간 그의 진짜 공부가 시작됐다.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굉장히 초조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미 목표를 정했는데 이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버티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앉아있어도 제대로 집중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 시간을 계속 늘려가고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하루에 15시간 정도까지 할 수 있게 됐죠. 한 번 시작한 공부는 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뺀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 힘들다고 느낄 틈도 없이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다. 좀 이상했어요. 어색하고 공부를 할 것 같지 않았는데 하고 있으니까 신기하죠. 정말 땅을 파겠구나 이걸로. 연필로 땅을 파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진짜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매점 가자. 공부해야 돼. 무슨 공부야 매점 되자. 나중에. 노력해서 얻은 것만큼 값진 것은 없다. 내신은 전교 300등에서 20등으로 모의고사 점수는 100점 이상 올랐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경악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가 서울대 가면 손에 장을 쥐진다. 네가 서울대 가면 뭐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이러던 친구들이 네가 서울대 안 가면 누가 서울대를 가겠냐. 이렇게 반응이 바뀌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종혁아, 주스 마셔. 남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였기에 남보다 늦은 시간까지 더 열심히 공부했던 종혁군. 목표한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와 삼수라는 고비를 맞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부모님 덕분이었다. 언제 개강이냐? 9월 1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종혁군이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부모님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공부에 매진하는 종혁군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오늘 영훈 기전도 본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학년 때 처음 6월달, 7월달까지 참 영어 성적이 그렇게 안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 안 했을 때 그 영어 성적이 100점 만점에 한 30점, 40점이고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 6등급씩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영어가 제일 걱정이 됐었죠. 끝까지 종혁군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영어였다.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 교과서에 아는 단어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보니
한 문장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다. 1학년 때는 푸는 법 자체를 몰라서 찍고 자니까 30점대가 나오고 2학년 때는 뭐 처음에는 해도 50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풀어도. 대학 입시에서 외국 영역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못하면은 갈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기초가 부족할 땐 처음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종혁군은 중학생들이 보는 단어책을 가져다 외우기 시작했다. 남보다 쉬운 공부를 하는 데다 친구들을 얼른 따라잡겠다는 생각에 공부량을 2배로 늘렸다. 첫째 날에는 여기서부터 한 50개 정도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첫째 날에 봤던 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50개를 또 보는 거죠. 여기까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첫째 날과 두 번째 날 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운 다음에 이제 새로 50개를 또 외우는 거죠. 종혁군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일명 단어 누적 학습법을 사용한다. 매일 새로운 단어 50개를 외우고 이전에 외운 200개의 단어를 누적해서 외우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매일 250개의 단어를 외웠다. 종혁군의 단어 공부법은 아주 간단하다. 자기 손으로 직접 단어를 쓰면서 외우는 것. 이 방법은 종혁군에게 효과 만점이었다.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마치고 나니 똑같은 방법으로 고등학교 과정도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암기에는 어떤 요령도 통하지 않는다. 단어가 외워질 때까지 쓰고 또 썼다. 엔틱 골동품 어드밴티지 2점 단어를 제대로 외웠는지에 대한 점검도 잊지 않았다. 여러 번 반복해서 단어를 외우는데도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헷갈리는 단어들이 생겼다. 그런 단어들을 따로 표시해두고 한 권의 노트에 모두 옮겨 적었다. 모르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었다. 제가 단어를 5일 주기로 외웠는데 단어를 5번 보면서도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체크해뒀고 이제 그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단어장에 정리해 놓는 거죠.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외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지사. 그래서 종혁군은 자투리 시간에 이 단어장을 보며 부지런히 단어를 점검했다. 단어로 영어 기초공사를 탄탄히 한 종혁군은 그 다음 단계 영어 문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주어진 문장에 적용된 성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복잡한 문장 구조도 생각보다 단순해진다. 지금 이 제시문에 있는 문장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있는 문법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문장의 주요 성분을 알파벳으로 표시했는데요. S는 주어, V는 동사, C는 보어, O는 목적어예요. 그리고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지만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어구는 대괄호로 표시를 했고요. 문장을 끊어있는 부분은 슬래시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수식 어구가 수식하는 부분을 화살표로 적었고요. 대명사를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지 적어줬고요. 제가 아는 문법 사항이 나오면은 밑줄을 긋고 그 부분이 어떤 문법 사항을 나타내는지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 정확한 해석 또한 가능해졌다.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기본 구조만 알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종혁군은 문법책에서 예시로 드는 짧은 문장들을 외우기 시작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1000개가 넘는 문장을 외우다 보니 문장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긴 문장도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었다. 문장들은 구조가 서로 비슷하더라고요. 긴 문장이라고 해도 짧은 문장 여러 개를 이어놓은 형태거나 짧은 문장에서 수식어구를 복잡하게 갖다 놓은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문장부터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긴 문장들도 해석이 쉽게 됐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영어.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종혁군은 첫 번째 치른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본격적인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불과 2년 만에 일궈낸 성과였다. 제가 문장을 끊어서 읽었는데 처음에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어요. 문장을 읽어도 구조는 보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영어 문장을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죠. 시작은 분명 남보다 늦었지만 종혁군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2번의 입시 실패를 거치고 삼수를 했지만 종혁군의 공부 태도와 목표에 대한 열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성적은 계속 올랐다. 삼수 끝에 목표한 대학에 당당히 합격한 종혁군. 노력은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수험생활 때 제 인생의 목표가 서울대 합격이었거든요. 전 그걸 위해서 남들보다 수능에 2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했었고요. 그만큼 제 합격 기쁨은 더 컸죠. 진짜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때 부모님도 껴안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고요.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이래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간 승리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죠. 꾸준히 하면 진짜 못할 게 없다. 진짜 물로 바위 깨기 있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관악구에 위치한 청소년 자활센터. 이곳에서 종혁군은 학습 상담 자원봉사를 한다. 한 반년에서 9개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면 될 거야. 공부 습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생은 모두 종혁군이 전담한다. 전교 300등이었던 그가 서울대에 가기까지 말 그대로 공부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종혁군.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는 일이 그에겐 뜻깊다. 그동안 제가 공부를 해오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해보고 싶어요. 아직 제 공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종혁군에게 공부만큼 재미있고 신나는 일은 없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공부를 즐기는 법도 알게 됐다.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원종혁, 그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은 안지원. 나는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1학년 3월 모의고사 전교 241등. 하지만 2년 후 이렇게 변한 학생은 거의 손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기적이다. 노력의 결실이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했지만 난 결국 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이 되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기적의 주인공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3학년 교실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정보의 왕도 촬영 왔는데요. 지원이었나 보다. 지원인가? 지원이 그럴만하지, 진짜 찍는 건가? 진짜였나 보네. 그래, 걔 1학년 때 3등급이었잖아. 근데 탁 올랐지. 그래, 걔 전교 1등 됐잖아. 근데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걔 말로는 나오네 결국.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야 지원이 공부해온 나온대. 공부해온 나온대. 지원도? 지원이 저기 있는데 맨 앞자리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이미 유명 인사인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학생이 안지원 군이다. 요즘 지원 군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데 성격도 좀 1학년 때는 비슷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 친구는 2, 3학년 올라오더니 갑자기
갑자기 성적이 막 뛰길래 진짜 어떤 비법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성적이 올라가는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 2%에 나오는 딱 알맞는 친구 같아요. 제가 이제 1학년 때에 비해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거는 공부의 왕도 이런 데 출연해야 되지 않냐는 소문이 되게 많이 막 났었는데 그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애들 사이에서 막 다 퍼져서 너 진짜 나오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는데 되게 애를 먹었었어요. 지원군을 곤란하게 한 재밌는 소문의 근원은 학교 성적에 있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지원이의 계열 석차 1년표를 잠깐 보시죠. 1학년 1학기에 3.15, 그 다음에 2학기에 2.96, 2학년 때 올라가서부터는 완전 상승곡선을 타게 되죠. 입학 후 학교 내 성적으로는 중위권에 머물렀던 지원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성적이었지만 2학년 말 지원군의 모의고사 등수는 전교 12등, 내신은 전교 1등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2년도 채 되기 전에 중위권에서 1등까지.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중학교 3학년 가을 무렵부터였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지원군은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운동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뭐하니? 나 게임하는데. 빨리 너도 들어와. 나 철수도 걔도 들어오라고 해라. 걔 외고 준비한다고 면접 봐야 돼서 아마 바빠서 못 들어올 거야. 아 정말? 걔 나랑 같이 게임하던 얘인데. 늘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의 특목고 진학 소식. 지원군은 충격을 받았다. 저랑 그렇게 농구, 축구 이렇게 게임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외고에 진학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저 아이들은 나랑 똑같이 놀면서 그렇게 틈틈이 자기 할 일 해서 그렇게 진학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중학교를 헛되이 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좌절감과 또 이렇게 자책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충격으로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지원군의 일상을 잠시 들여다보자. 쉬는 시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 지원군. 그런데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자리를 뜬다. 무슨 일일까? 지금 11분인데 14분까지 화장실 갔다가 오려고. 쉬는 시간은 고작 10분. 그 사이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굳이 재는 이유는 뭘까? 지원군은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3분 만에 자리로 돌아왔다. 지원군의 하루는 이렇게 촘촘한 시간 관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저는 중학교 때 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아야 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시간, 또 화장실 가는 시간, 쉬는 시간 빠지지 않고 모든 자투리 시간을 모두 제 시간으로 잡아서 그런 걸 다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공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자투리 시간을 되게 잘 이용하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던 것 같아요. 지원군의 시간 관리는 기상과 동시에 시작된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눈으로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지원군.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생긴 습관으로 3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다. 입 따로 눈 따로 손 따로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그냥 대견해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원군이 집을 나선다. 약 15분 남짓한 등굣길. 지원군에겐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유용한 자투리 시간이다. 지원군이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7시. 정해진 자습 시간 전까지 40분의 여유 시간이 생기는데 아무도 없이 조용하기 때문에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간 중 하나다. 오후 12시 10분.
점심시간이 되면 지원군은 친구들과 급식실로 가는 대신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들고 자습실로 향한다. 급식 먹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급식 먹으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급식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다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락 싸와서 혼자 여기서 시간 절약하면서 먹고 있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원군. 집에 왔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다. 지원군은 학교 자습실 분위기로 꾸민 공부방에서 30분간 마무리 공부를 한다. 밤 12시 50분, 드디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지원군은 잠들기 직전까지 약 15분 동안 눈으로 암기 과목을 공부한다. 우주의 구성 원리 탐구 2. 자연과 내장. 이렇게 해야 비로소 지원군의 바쁜 하루가 마무리된다. 수업 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 등 모든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지원군이 확보하는 자투리 시간은 평균 4-5시간. 지원군은 그 시간만큼 부족한 공부를 보충해왔다. 짜투리 시간은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모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모으는 과정에서 몸이 좀 힘들더라도 그 보람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다 보면 언젠가 이 잘하는 아이들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보기에도 넌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또 기분도 좋고 또 제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공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다. 지원군 역시 수많은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 고민이었다. 집에 오면 유혹거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도 이렇게 유혹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X를 붙여서 못하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보시면 TV도 많이 보거든요. 집에 오면. 그래서 아예 X로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되게 앉으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서 막 편해서 막 자거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와서 여기 앉으면 자버리니까 여기도 이렇게 안지원 사용 금지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를 상기시킬 수 있다. 저 자신은 유혹에 약하다는 걸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만 풀어지면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또 방법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로는 컴퓨터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지원군. 지원군에겐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했다. 누나, 왜? 나 이것 좀 잠가줘. 누나 이거 한번 잠금하면 너 다시 안 풀어줄 거야. 알았어. 괜찮아. 존재만으로도 커다란 유혹이 되는 컴퓨터. 누나는 지원군이 아예 컴퓨터를 켜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덕분에 지원군은 반강제적으로나마 컴퓨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라. 그것이 지원군이 유혹을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여기가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좀 많이 이것저것 붙어져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틈틈이 영어 단어 외우려고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거고요. 위쪽으로 가보시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자극받고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 붙여놓은 거고, 게임이나 그런 걸 못하게 된다고 해서 바로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준 문장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 두 문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일까? 아무리 강한 의지로 수험 생활을 한다 해도 누구나 공부가 잘 안 되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성적이 떨어져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고
잠이 오거나 또 피곤해서 책을 덮고 싶을 수도 있다. 그저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유호. 지원군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네,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쉬게 되면 저 자신한테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눕지 않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습니다. 집중을 잘 못하더라도 끝까지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의자에서는 일어나지 말자. 지원군은 이런 생각으로 책상에서 버텼다. 일단 책상을 벗어나면 다시 앉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정말 책밖에 없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놀고 싶은 마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평균적인 시간이 30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30분만 버티면 공부 모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른바 지원군의 30분 법칙이다. 그러나 때론 이 30분의 법칙조차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면 지원군은 작은 노트에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다독였다.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은데 일기를 쓰면 자신을 반성하게도 되고 또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쉴 때가 아니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내 자신이다. 때문에 스스로 다독이고 격려하는 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 유혹을 이기기 위한 지원군의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독서실 책상이다. 집중이 안 될 때 지원군은 이 작은 책상에 앉는다. 이곳에 앉으면 처음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의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빠,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집에를 들어오는데 공부의 연속이 좀 끊어지는 것 같은데 학교에는 독서실 책상 같은 게 있어서 그쪽에서 공부할 땐 집중력이 잘 되는데 집에 와보면 자기 책상이든 이런 평면적인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집중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똑같은 독서실 책상 학교에 있는 거랑 한번 같이 좀 사주세요. 지금도 제가 저 독서실 책상을 보면 그 지원이가 공부를 집에 와서도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그 증거물 같아요. 그래서 저거 볼 때마다 좀 뿌듯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고 각종 유혹들을 이겨내며 공부에 매진한 결과 지원군의 성적은 조금씩 올랐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이 되자 성적은 다시 주춤했고 그때부터 지원군은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며 좋다는 공부법은 다 따라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예상치 못했던 정체기. 지원군은 이제 단순히 양이나 노력으로 승부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공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적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가 기대한 만큼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양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좀 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지 못한 채 막연히 공부를 이어가던 지원군. 그러던 어느 날 언어 영역을 공부하다 낯익은 문제 하나를 발견했다.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원군의 기억은 맞았다. 게다가 같은 문제를 똑같은 오답으로 틀렸다는 걸 알고 작은 충격을 받았다. 틀렸던 문제를 우연히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됐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번에 틀렸던 문제도 5번을 골라서 틀렸는데 그 후에 풀었던 문제도 똑같은 5번을 골라서 또다시 틀렸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정말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문제를 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고 과정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올바른 답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알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지원군은 Why와 How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틀린 문제를 복습하기로 했다. 이른바 Why and How 공부법. 먼저 Why는 오답을 고른 이유, 즉 오답을 선택하기까지 자신의 사고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잘못된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해설지를 보고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How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 어떤 부분이 잘못된 답을 고르게 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지원군이 여러 번 틀렸던 문제를 살펴보자. 이 문제는 유로파의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의 개연성을 높여줄 증거를 찾는 문제다. 지원군은 심해층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발견된다는 지문을 근거로 2번 연속 5번을 정답으로 골랐다. 하지만 그 지문을 토대로 유로파의 물이 깊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성급한 일반의 오류일 뿐 답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건 심해층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각 활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유로파가 지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 2번이 정답이 된다. 지원군은 이런 Why, How 공부법으로 자신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아 나갔다. 이런 공부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문학이었다. 문학 문제는 사고 과정의 문제보다는 지문이나 보기, 문제에 등장하는 각종 개념어들을 헷갈려서 답을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언어 영역은 우리말이기 때문에 개념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치기 쉽다. 하지만 이런 개념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문제를 틀리기 쉽다. 그래서 지원군은 어떤 개념어를 몰라서 틀렸는지 Why에 정리하고 전자사전으로 찾은 개념어의 정확한 정의를 How로 정리하면서 몰랐던 개념어들을 정확히 인지시켰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고 과정을 잘못해서 틀린 적도 있었지만 개념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4번에 의문형 어미라는 표현에 헷갈려서 틀렸거든요. 근데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의문형 어미가 뭐뭐 느냐, 니은 가 따위가 붙은 것을 활용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사전에서 찾아봐서 알고 들어가면 가 같은 경우에는 느냐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제가 헷갈렸던 몰라 같은 경우에는 느냐를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걸로 볼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원군의 고민 중 하나였던 수학. 실수로 틀리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과목이라고 여겼다. 지원군은 언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고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즉 오답이 나온 풀이 과정을 점검하고 올바른 답으로 인도하는 사고를 찾는 것이다. 먼저 Why로 자신의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왜 틀린 답이 나왔는지 혹은 어디서 막혔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해설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과 꼼꼼히 비교하며 올바른 풀이를 How에 정리했다. 이렇게 사고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훈련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올바른 풀이 방법만 적었는데 이렇게 Why, How를 통해서 Why에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이 잘못됐는지를 적음으로써 인해 다음에 풀 때는 그런 잘못된 사고 과정으로 빠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이런 문제를 또 만났을 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해답지만으로 사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들 때는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제가 이 4번 문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쭉 풀어봤는데 답이 없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문제를 이제 지원하고 나서 네. 이때 T의 범위를 남기고 자기가 없을 테니까 그때 지금 그 범위가 지금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사고 과정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환했을 때는 꼭 범위를 신경 써야 되는 게 맞겠네요. 다른 학생들은 이제 질문할 경우에는 그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문하지만 이제 지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와서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에 좀 더 오래 남고 또 자기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군의 또 다른 고민은 바로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실수였다.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실수로 틀리는 문제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다. 지원군은 실수만 따로 정리한 노트를 만들었다. 작은 계산 실수도 다 기록해 실수의 반복을 방지하는 것이 이 노트의 목적이었다. 이거는 제가 수학 풀이 과정 중에서 실수를 발견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역행렬을 곱할 때 이거를 없애려고 앞에다 곱하면 이 뒤에서도 앞에다 곱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다 곱해서 틀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곱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걸 적어놨습니다.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면 다 푸른 문제도 실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8의 제곱은 64인데 무의식적으로 8의 제곱이 16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기 위해 써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53-64를 -9라고 계산해 버린다 라는 실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12이다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자신의 사고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분석하고 실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 성적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자기 확인과 노력으로 지원군은 2학년 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전교 1등이라는 목표를 이뤘다. 처음에는 진짜 안 믿어가지고 진짜 아닐 거라고 그날은 이렇게 쭉 되게 학교에 있을 동안 정말 못 믿었거든요. 딱 그거를 들었을 때 이제 1학년 때 와서 정말 열등감도 많고 또 낯선 곳에서 아이들 친구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약간의 힘들었던 기억이 이렇게 스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울컥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정말 그랬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3단계 비법. 첫째,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간 활용의 시작이다. 둘째, 유혹을 이겨라. 유혹의 요소들을 원천 봉쇄하고 집중이 안 되더라도 30분간 버티라.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셋째, 잘못된 사고를 고쳐라. 틀린 답을 유추한 잘못된 사고를 점검하고 맞는 답으로 가는 올바른 사고를 확인하면 된다. 지금 고3 학생들 저도 그렇지만 몸도 힘들고 마음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엄청난 큰 보상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만드는 인생의 주인공이다. 세상 모든 이야기가 주인공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듯 내 인생 기적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점을 기억하자. 파산에 이르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는 밝은 웃음만을 보여준 춘천여고의 조한나양. 한나양의 사연을 알게 된 건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덕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7반 담임 이연숙입니다. 2월 1년 중 학교가 가장 조용할 때입니다. 시끌벅적 교실을 채우던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긴 마라톤을 달려온 아이들, 그중 한 아이가 보여준 행동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춘천여고 3학년 7반 부실장이자 분위기 메이커였던 조한나. 이 슬리퍼가 다를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는 누구보다 많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멈추거나 주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슬리퍼가 닳도록 달리고 또 달린 춘천여고 슬리퍼 조한나. 명랑 쾌활했던 한나의 고난 극복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조한나 양은 학교를 찾았다. 대학 입학을 앞둔 한나 양은 이제 곧 정든 춘천을 떠날 예정이다. 이제 곧 졸업이니까 한번 나와보고 싶었어요, 학교에. 포항 가니까, 멀리 가니까 마지막으로 학교 이렇게 보고 가고 싶어서 한번 들렀어요. 고3,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의지할 때라곤 학교밖에 없었던 한나 양. 담임 선생님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너 얼마나 다행이니, 수시에서 다 붙어서. 네. 아유, 이쁜 한나. 앉으세요. 네. 수능 외국어 영역 만점을 비롯해 언어 영역과 과학 탐구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한동대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한나 양. 이제 대학생이네. 응? 자주 못 오겠다. 방학 때는. 선생님은 누구보다 한나 양의 합격 소식을 기뻐했다. 꼭 와야지. 너 보고 싶어서. 한나 양의 합격엔 대학 진학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집안 형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 텐데 항상 웃고 다니고 주변에서 조한나 학생이 나타나면 주변을 굉장히 활기 있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힘들다 이런 내색은 본인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30분 거리, 교회 옆에 위치한 허름한 컨테이너 건물이 바로 한나 양의 집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동생과 함께 장작을 나른다. 보일러 떼려면 여기다가 이 나무들 겨울 전에 쌓아놓은 나무들을 여기다 넣고 떼야 돼요. 아이 정말 무겁네. 땔감으로 쓰는 나무는 주변에 버려진 나무 토막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 목재를 모아온 것들. 추운 날씨에 일일이 땔감을 만드는 일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난방비를 아끼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난 조금만 줘. 뭐? 나 안 줄 거라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아버지의 한 달 벌이는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수급자 보조금과 주변의 후원금을 모두 합쳐 100만 원 안팎. 난방비는 물론이고 먹는 것, 입는 것 하나까지 아끼고 또 아끼지만 5 식구 살림에 교회 운영까지 늘 빠듯한 형편이다. 오기에는 그렇게 많이 낙후된 집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으니까 다 불만이었어요. 막 왜 다른 애들은 저런 것도 사고 이런 것도 사는데 나는 왜 못 사고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몇 해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던 아버지는 해가 갈수록 하나둘 아픈 데가 늘고 있다. 심장, 허리 디스크, 관절염. 하루에 복용하는 약만 5가지가 넘는다. 약이 어떻게 많이 줄었다. 야. 무엇보다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불편해진 다리가 가장 큰 문제. 여기 수술하고 여기 수술하고 여기 수술하고. 그동안 아픈 다리 대신 성한 오른쪽 다리 하나에 의지해 왔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힘들다. 무릎 연골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걷는 게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를 쓰게 되면 자꾸 자빠져요. 왼쪽 다리 쓰면. 그러니까 뭐 근데 머슴은 그래도 머슴으로 나랑 밥 안 주는데 어떻게? 젊은 시절 환자와 간호사로 만나 컨테이너 방 한 칸에서 아이들 셋을 키운 부모님. 어려운 살림에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많아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애들이 치킨 맛을 모를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준 적이 없었죠. 근데 이제 아는 분이 주변에 아는 분이 치킨을 사서 우리 집으로 보냈어요. 애들은 막 이제 치킨 상자니까 막 기대에 차서 그걸 이제 먹고 싶어 했는데 아빠는 그걸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치킨 맛을 알면은 다음에 또 사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사달라고 하면 그거를 감당을 못 한대요. 그래서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가난한 형편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 한나양. 비록 조금 낡고 오래된 물건들로 채워진 집이지만 한나양에게도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한나양의 공부방. 여기가 제 방이에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께서 손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며 직접 만들어주신 방이다. 요 벽이요. 요 벽들. 다 터져 있는 데였어요. 근데 막 벽 세우고 여기 문도 갖다 놓고 공사를 다 한 거죠. 10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아버지지만 딸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한나도 아빠 PMP인가 PDP인가 그걸 있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엄청난 돈이죠. 30몇만 원인가 20몇만 원을 하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사줬어요.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해줬어요, 제가. 아빠가 공부하는 환경을 되게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많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비평준화 지역으로 고교 입시 경쟁이 치열한 춘천. 중학교 때부터 전교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는 한나양은 무리 없이 춘천여고에 진학했다. 그러나 고교 입학 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교과서를 무조건 암기했던 한나양의 공부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내가 입학할 때 몇 등이었더라? 난 160점. 나도 한 그 정도 됐어. 나도 그 정도 돼가지고. 특히 늘 새로운 지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영어가 가장 큰 문제였다. 한나가 1학년 때 다른 건 다 1등급이 나오는데 외국어만 3등급 막 이러니까 애가 되게 많이 좌절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애가 저랑 한나는 다 사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면도 많았고요. 첫 번째 반 배치고사 성적은 충격적이었다. 영어 점수가 불과 37점. 전교석차는 170등 밑으로 떨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영어 시험지 받기가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지문을 봐도 해석이 안 되니까 아는 단어도 없고 그리고 틀리고 나서 이걸 다시 해설해야 되나 그리고
다시 해설하는 것도 정말 싫었거든요. 줄칠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어보고 왜 점수가 안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단어를 정말 몰라서 독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영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무섭고 두려운 영어와의 정면 승부를 결심한 한나영. 첫 번째 목표로 단어 완전 정복에 도전했다. 단시간에 많은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쓰면서 암기하는 방법 대신 눈으로 외우는 방법을 선택한 한나영. 단어의 발음과 뜻을 눈여겨본 뒤에 뜻 부분을 가리고 다시 확인해보는 방식이었다. 100만은 소셜 사회 어마운트 그냥 하루치에 40단어씩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몰아서 이틀치를 한 번에 외웠어요. 그러니까 80단어 정도를요.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한 달이면은 책 한 권을 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외운 상태에서는 단어가 제대로 외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갔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외우는 거죠. 조한나식 단어 암기법의 핵심은 반복 학습. 단어장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울 때까지 3번, 4번 반복해서 보고 또 보는 것이다. 실제 한나영이 단어장 한 권을 완전 정복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약 2달여. 이렇게 기본기를 다진 뒤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실력 향상에 나섰다. 독해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뜻이 헷갈리는 단어나 사전적 뜻을 알더라도 문맥상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단어들을 따로 정리한 것. 두 번째 단어를 쓸 때도 한 번 보게 되고 세 번째 단어를 쓸 때도 한 번 보게 되고 이렇게 쓸 때마다 이때는 별도의 단어 암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단어 정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단어를 기록할 때마다 먼저 써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 단어장에 새 단어를 기록할 때마다 먼저 적어둔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이다. 듣기 문제가 없거든요. 모의고사라는 게 있지도 않고. 근데 고등학교에는 듣기 문제가 17문제나 되잖아요. 배점도 독해랑 똑같고. 근데 제가 듣기가 많이 부족했으니까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EBS 들어서 보충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고교 1학년 첫 모의고사에서 듣기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했던 한나영. 꽉 막힌 귀를 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첫 번째 방법은 영어가 들릴 때까지 듣고 또 들으며 받아쓰기를 하는 것. 문장 하나를 완벽하게 받아쓸 수 있을 때까지 수십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 마침내 들리지 않던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렇게 지문 하나를 전부 받아쓴 뒤에는 해답지와 맞춰가며 틀린 부분이나 빠뜨린 단어를 꼼꼼하게 체크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전치사나 관사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됐다. 세 번째, 받아쓰기를 모두 마친 뒤에는 받아쓴 문장을 다시 해석해보며 자주 나오는 수거나 틀리기 쉬운 문법 구조를 체크해 문법 공부용으로도 활용했다. 처음에는 1, 2분짜리 지문 하나 다 듣는데도 30분까지 걸렸는데요. 점점 하다 보니까 지문 하나당 걸리는 시간도 짧아지고 꼼꼼하게 체크하다 보니까 문법적인 부분까지 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석이조로 듣기랑 문법을 한 번에 잡은 거죠. 한나영의 반복 학습은 단어 암기, 듣기 평가뿐만 아니라 독해풀이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독해집 한 권을 다 풀고 나면 틀렸던 문제나 어려웠던 지문을 따로 모아 읽고 또 읽으며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풀기를 되풀이했다.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영어와의 정면 승부. 그러나 한나양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새벽잠을 설쳐가며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나야 춥지 않니? 이제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래. 그래 안 돼서 그러면 그래 춥지 않지? 춤 말해라. 그러고서 와가지고 나무로 주고 3시까지 하던 3시에 불 때가 나올 때는 항상 거의 10번 나오면 한 8, 9번은 불이 켜 있어요. 거의 그 시간 2, 3시엔 불 켜 있었어 항상. 그렇게 열심히 집중하고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기를 서너 달, 한나양의 반복 학습은 조금씩 효과를 드러냈다. 모르는 단어에 막혀버렸던 독해가 술술 풀리기 시작했고, 바짝 긴장해야 했던 공포의 듣기 평가도 점점 여유가 생겼다. 그래도 반복 또 반복, 한나양의 무한 반복 영어 학습은 고3 때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수능 외국어 영역 만점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자꾸 책 사달라고 하기가 미안해가지고 있는 책을 최대로 활용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복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자꾸 반복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공부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 권의 책을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흡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춘천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한나양이 누군가를 찾아왔다. 수빈아, 반가워. 오랜만이야, 진짜. 아이고, 들어가자. 2년 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동생 수빈이를 만나러 온 것이다. 아니, 앉아. 알았어. 장애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와 멘티 관계로 처음 만났던 두 사람. 주말이면 함께 만나 버스 타기, 물건 구입하기 등 수빈이의 사회 적응 훈련을 돕곤 했다. 아, 참. 편지 쓰셨어. 편지 썼어? 응. 진짜? 어디 봐봐. 언니와 함께했던 지난 1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수빈이. 한나양에게도 수빈이와의 만남은 값진 기억으로 남아있다. 언니 사랑해. 그리고 대학생일 축하해. 언니. 수빈이를 만난 뒤 봉사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제 꿈은 세계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면서 봉사여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받기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고 대학생이 되면 세계로 봉사여행을 나가보고 싶어요. 며칠 후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고3 시절 한나양의 마음을 지배했던 한 권의 책. 꼭 만나고 싶었던 마음속 멘토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 주신 책인데요. 이 책 읽으면서 그런 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됐어요. 가진 건 젊은 뿐인 한 여대생의 좌충우돌 해외 봉사 체험기. 봉사를 꿈꾸는 한나양에겐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2시간. 마침내 꿈에 그리던 마음속 멘토를 만났다. 네, 반가워요. 올해 나이 30. 대학생 시절 홀로 25개국을 돌며 봉사를 실천했던 손보미 씨. 사람들은 그녀를 청년 봉사 활동가라 부른다. 사인 좀 해주세요. 네. 여기다가 해주세요. 뭐라고 해드릴까요, 우리 한나양? 밤잠을 설쳐가며 오늘의 만남을 기다려왔던 한나양. 저 사인 받은 거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네.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휴학 기간. 대학생 시절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왜 굳이 해외 봉사 활동을 시작했는지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꺼내놓는다.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막 처음에 떠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다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정말 어려운 친구들을 찾아간 거죠. 되게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이틀에 한 동이 쓰고 이런 지역이었는데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린이센터 이런 거를 지었을 때 함께 나누면서 나란 사람이 더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거는 나를 둘러싼 사람이었고 세상이었다. 아니 내가 불우이웃인데 왜 그죠, 남들 그죠. 도와주냐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는데 생각이 막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뭐 나도 불우이웃이겠지만 얘는 그 친구들은 저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돕는 게 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거 갔다 오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은 대학생들을 지원을 하면 그런 지원 프로세스를 거쳐서 무료로 보내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봉사는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봉사를 할 수 있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 처음 본 새학기 되면은 손보미 씨가 혈혈단신 혼자 몸으로 낯선 세상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한나양이 첫 발을 내디딜 차례다. 앞으로 한나양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주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될까? 이거를 선물로 사주.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는 한나양의 여행기가 책으로 나올지도 모르죠. 그 책으로 나오면 한권 드릴게요. 사인해주세요. 네. 네. 한나 친구가 그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을 제일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무식할 정도로 무대뽀 정신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버리고 도전하라. 꼭 전해주고 싶네요. 아빠가 항상 오르지 못할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 이러시거든요. 저는 이 말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끈기 있게 하려는 거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조한나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극복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던 경험과 노력이 있기에